저도 처음에 사이클이 일단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ETF라는 전통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에 의해서도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빨리 너무 올라가면 9월에 한 번 더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을 거쳐서 알트코인들의 좀 어느 정도 상승까지 올 수도 있을 정도가 딱 1분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클을 희망하는 차원에서도 약간 두 번째 시나리오를 높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호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필님. 아,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계절 차트 띄워주셨는데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비트가 하락을 크게 하고 알트코인도 많이 하락하면서 요즘 사이클이나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네, 정도 좀 정리가 돼갖고 요 사계절 차트랑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향후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제가 네네. 써놓은 건데 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계절 차트랑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네,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요 사계절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4년 주기 사이클 안에서 이 4년 주기를 다시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나눠서 이제 사계절로 나눠서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로 했고요. 요거는 제가 임의로 나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난 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과거의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을 바탕으로 세 번째 사이클도 유추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될 것인지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인데 요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높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 이외에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이 관점 이외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서 투자에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사이클이 유지되는 사이클인데 요렇게 이제 4년 주기가 이제 아직 여름에 지금 현재 와 있고 아직 가을이 시작이 안 됐고 요 가을은 아마 대선 전후로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때 가을이 시작이 되면은 끝나면 한 9월쯤 내년 9월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과거와 같은 사이클로 그리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 20% 확률로 되게 낮아요. 요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저희가 원했던 과거와 같은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발생할 것 같고,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제가 뭐 최고가로 목표를 했었던 3억까지 가려고 하는데, 요렇게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도 해야 되고, 어떤 선거나 이런 것도 무난하게 잘 넘어갔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사이클대로 가는 게 가능성을 제일 낮게 보신다고요? 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사이클이 일단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 사이클 끝나고 바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ETF라는 전통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에 의해서도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최근 저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뭐 5억, 10억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약간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나리오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ETF 때문일까요? 네, ETF 때문에 기관 자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피격당하고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고 언제 또 다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가 아예 안 온다고 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요런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좀 겨울이 크립토 윈터가 평소보다 좀 일찍 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와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가장 낮은 확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좀 음, 알려주세요. 네,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 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다음으로 이제 좀 낮아지는 시나리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요 사계절 사이클이 1년 정도 땡겨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이면은 8월이니까 원래 내년 한 9월이면 상승장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1년 정도 땡기면 이번 달, 다음 달 8월 달이랑 9월에 아마 한 초까지만 상승하고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이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보고 있어요. 거의 한 앞에도 20%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성이 더 낮게는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 당장 미국 대선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전 대통령이 좀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대선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좀 무너지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정말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정말 심하게 온다든지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좀 심하고 세게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생각보다 사이클이 좀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요 가능성도 매우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선 전에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미일까요? 네, 보통 이제 9월쯤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뭐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들이 9월에 항상 안 좋았어요. 무슨 일들이 항상 많이 터져갖고 정말 그런 저희가 역사에 남을 만한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9월에 나오게 될 경우에 약간 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9월 달이 항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보통 저희는 12월이 마감이잖아요. 회계를 보통 우리나라 경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르긴 하지만 보통 9월에 마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9월에 약간 좀 큰 위기들이 한 번씩 경험했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마 이번에 8월이나 한 9월 초까지 비트코인이 막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이상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약간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월쯤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쯤 오면 네, 비중 축소를 하겠다. 네, 이런 네. 이야기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인데 여기서는 이제 2025년 1분기 한 1월에서 3월 정도까지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건 한 50에서 60% 정도 가능성이고 사실상 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세 번째 1년 빨라진 사이클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 가능성이 완전 높아갖고 비트코인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9월 달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면서 대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9월 달에 아까 말했던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조정이 한 번 더 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좀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처음에는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일시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요때 한 1분기 때 알트코인들까지는 그 전에 한 번 정도 상승을 하고 마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때 한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대선까지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시점에 금리 인하가 좀 더 활발하게 되면서 급등하면서 활활 타다가 내년 초에 마무리된다.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빨리 너무 올라가면 9월에 한 번 더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조정을 거쳐서 알트코인들의 좀 어느 정도 상승까지 보는 올 수도 있을 정도가 딱 1분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망사항이면서도 첫 번째 이제 엄청난 과거처럼 큰 상승장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클을 좀 약간 희망하는 차원에서도 약간 두 번째 시나리오를 높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는 아마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시나리오일지, 2번 시나리오일지, 3번 시나리오일지 이거를 네, 구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좀 뚜렷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일단은 너무 지나친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김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기에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유동성이 풀려서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빠지거든요, 자산 시장에. 이번에도 보시면은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왔는데 자산 시장이 약간 크게 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꼭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에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위험할 것 같고 반대로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을 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관점이 있었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그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유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풀려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약간 경기 침체랑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급등을 한다든지, 새로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면은 그런 걸 보시고 좀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한다. 그러면 네.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탈출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탈출이라고 하면 완전 떠나는 느낌이 되잖아요. 저는 네. 그것보다는 약간 리스크 비중 관리? 축소? 네. 비중 축소. 왜냐면 네. 저희 이번에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3월 비트가 달에. 한 1억이 넘었을 때 비트가 한 1억 5천, 2억까지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봤지만 예상보다 길고 지루한 시장을 겪었고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3월 달 같은 경우는 비트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알트들은 솔라나 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큰 하락을 맞았었는데 그러면 올 말에 그 이번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년 1분기쯤에 정점이 오는 그 정도 시나리오에 의하면 알트코인 불장은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될까요?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제 뭐 인기 있었던 알트코인들까지 다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요 세 번째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최근에 뭐 인기 있거나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코인들은 아마 요 두 번째 시나리오 안에서는 충분한 상승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막 10배, 100배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2배에서 많이 올라가면 5배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상승은 한 번 정도 올 거라고 좀 희망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 분위기가 자꾸 비트 이더로 자꾸 쏠리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더리움도 약간 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비트 위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ETF가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 이더까지 몰렸던 자금이 알트코인까지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이번 9월 달에 좀 알트코인이 안 와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게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 장세가 안 오게 끝날 가능성도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트이더를 50% 이상 투자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트는 이제 분화가 많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은 좀 오르지만 지방은 아예 뭐 다 초토화돼 있잖아요. 미분양 그렇죠. 엄청나게 예. 심하고 이런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지난 상승장 때 한번 보신 분들 아는데, 진짜 안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은 끝까지 안 올라가고 하락장이 왔거든요. 상승장이 끝났거든요. 그때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안 올라갔는데 상승장이 끝난다고? 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약간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큰 수익을 못 보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BT이드랑 같이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워낙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막 5배, 10배, 뭐 100배 이렇게까지 크게 너무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 지금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좀 잘 나가는 몇 개의 기업이 나스닥을 다 끌어올렸지. 뭐 중소형주나 이런 거는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부동산도 뭐 서울이나 주요 입지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다 좀 못 오르고 있고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은 엄청 오르지만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나머지 기타 알트들은 힘을 못 쓰고 있고 이 가장 큰 이유가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고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투자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주변에서 정말 이상하지 많게 관심이 거의 없어요. 네. 주식도 얘기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코인은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얘기도 안 하고, 비트코인이나 조금 얘기할 정도?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잖아요. 자산 시장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 계속 안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관들 위주의 장세가 펼치기 때문에 기관들의 는 알트코인을 안 사겠죠, 당연히. 비트 이더만 아마 이더리움도 이제 사기 시작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금 알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찬성할 기관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트나 이더 위주의 약간 자금 쏠림이 돼 있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 가자라고 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많이 되면은 경기 침체 이슈로 조금 하락하더라도 살짝 반등을 하면서 위험한 자산 약간 알트코인까지도 약간 유동성이 내려오면서 한 번 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온다면은 정말 알트코인이 상승을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 공급이 확실히 좀 더 되긴 하잖아요. 물론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다 경기 자체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 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긴 하니까 만약에 경제가 그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그냥 요 정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만 공급을 해준다면 그래도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계실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트코인한테 매우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음, 알트코인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없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미국이 2% 조금 넘는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이유가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들한테도 한번 희망을 가질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약간 최근에 지금 부는 바람이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1, 2, 3월까지는 아직까지 그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넘치고 하더라도 내년 한 1분기까지만 상승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예 못 간다는 건 아닌데 그때쯤 되면은 이미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고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음. 그때 다 팔고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나스닥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긴 한 것 같거든요. 한 18,500이었나? 600이었나? 뭐 하여튼 네, 그 정도 갔다가 지금 17,0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스닥을 좀 주요 지표로 삼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지표는 뭘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그 실업률을 일단 먼저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세 네, 번에 나눠서 발표가 돼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빅테크들의 음, 실적들이 앞으로 좋게 나오는지. 아마 지금 이제 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는 있는데 그 실적들이 지금까지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네. 좋기는 한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과연 3분기에도 실적이 유지가 될지 4분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런 실적들도 한번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 실적을 한번 좀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고용 지표들,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좀 가져가자 그런 걸 좀 보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요, 여러 가지로. 음, 딱 봐도 지금 전 세계 경제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들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 투자가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사이클도 있고 더 큰 네.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물론 상승장은 보고는 있어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 대선이 되게 좀 전 세계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카말라 해리스랑 2파전으로 이제 네. 좀 다시 좀 구도가 바뀌게 됐는데 대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또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거의 정치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타이밍에 거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5만 3천에서 거의 한 6만 8천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은 약간 다른 것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걸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으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빨리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약간 어떻게 대선 구도가 아직 물론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상승은 제가 꺾였다고 보진 않고 상승은 더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뭐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구구절절 했으니까 네.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건 제가 알겠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대선이 거의 박빙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박빙이면 비트코인을 약간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유권자들을 자기들한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대 정책이나 이런 건 절대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좋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나오게 되면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좀 약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대선까지는 둘 다 양쪽 후보 다 부정적으로 얘기 못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격차가 만약에 한쪽으로 쏠린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쏠리면 당연히 비트코인한테 좋은데 만약에 정말 막 10% 이상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나간다. 라고 하면 그때 약간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선까지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나쁘지 않게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이제 약간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까지는 좀 뭐 특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는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해리스가 돼도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 네. 기대감으로 상승한 게 꺾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폭락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엔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가 다 지금 현재 정권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정권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는 있어요. 다만 음.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나가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저희는 약간 암호화폐 모든 투자자들이 약간 트럼프를 응원한다라는 식으로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좀 그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좋은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박빙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트럼프를 응원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호필님은 응원은 안 하세요? 트럼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죠. 물론 네. 더 유리한 건 있는데, 과연 대선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같이 갈까? 음. 그거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지금 말을 네. 너무 뒤집듯이 바꾸잖아요. 근데 네네. 대선 끝나고, 오히려 대선 끝나고 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쵸. 표정 싹 바뀌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은 그거에 따른 실망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음. 거의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대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반감 기회에는 정치권에서 안 건드려도 사실 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네. 가는데 괜히 트럼프나 이런 사람이 건드려서 너무 과하게 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를 좀 우려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 내년 9월까지 원래 사이클대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너무 지금 좀 과하게 움직임이 생기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암호화폐 금지한다 이렇게 말은 못 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슬슬 말 바꾸기 시작할 거지. 그렇기 음. 때문에 1, 2, 3월 뭐 한 이제 취임하고 한 세 달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말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했던 말이 나 같았으면 비트코인 금지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네. 180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다시 또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고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뭐 지급 통화로 그러니까 리저브 커런시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불가능할,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자기 이제 표몰이나 그런 인기를 위해서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직 이제 ETF 올해 나왔어요. 아직 1년도 검증이 안 됐는데 네. ETF가 그걸 검증을 좀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물론 저는 나중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바로 당장 1년 안에 막 그런 식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단지 그냥 표몰이 쪽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올라는 가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크게 그런 얘기가 너무 나와서 상승을 하면은 다음 상승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극이 처음에는 살짝만 줘도 이제 좀 반응이 오는데 만약에 점점 센 자극이 오면 올수록 더 큰 강도의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지나치게 너무 몰려서 하면은 나중에 올라갈 그런 요소들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너무 빨리 올라가면 9월 달에 상승장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한 게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안 가고 천천히 가야지 좀 길게 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까지도 충분히 줄 시간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올라가다가 비트코인 하락하면 그냥 먼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전체적으로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가능성이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고도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필님은 너무 빨리 올라갈까 봐 걱정하고 계신 거네요. 저 이번에 비트코인 3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승인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하락이 생각보다 깊었잖아요. 뭐 네. 크다라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 30%도 안 빠졌으니까 큰 조정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이 크면 클수록 하락도 크다라는 걸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이 막 3억 이상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호필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해줄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음, 컨퍼런스에서 니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리저브 커런시야? 알았어. 내가 얘기해줄게 하고 얘기는 할 가능성이 저도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썰이야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표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냥 그에 대한 액션을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언급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관심에서 멀어지겠죠, 이제 점점. 네. 그래갖고 내년 하반기를 자꾸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로드맵에서 거의 최종 단계 근처에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 뭐 너무 좀 비현실적인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연기금이나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기관들이나 진짜 연기금처럼 401k나 이런 데서 다 투자를 해갖고 비트코인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지금 아직 그 단계를 가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거래소에서도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도 아직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저희 뭐 예를 들면 KB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이런 데서도 못 팔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물론 일부에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직 거치지도 않고 제도권에 이제 들어오는 단계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죠. 아,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건 뭐,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넷플릭스의 돌풍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못 봤어요. 아, 그거 저는 한번 보고 너무 헤어나지 못하게 봐서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약간 스포를 하자면은, 이제 설경구가 이제 3위였어요. 이제 당내 경선을 하는데 3위였는데, 반대쪽 여당과 손을 잡고 1, 2등에 이제 표를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2등을 도와준 게 아니라 1등을 도와줬어요. 1등을 도와주면서 1등이 약간 방심을 하는 틈 사이에 2등이 대선을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최종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트럼프가 약간 그 1위가 했던 행동을 좀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뭐 벤스 상원의원을 하는 거 이제 거의 했고 약간 자기가 대통령 되듯이 통합을 외치면서 약간 너무 진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역풍으로 민주당에서 후보가 교체되면서 약간 지금 블루웨이브라고 약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게 약간 돌풍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약간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돌풍이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미셸 오바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잖아요. 지금 해리스로 가고 있는데 해리스의 경우는 지금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인도의 최고 계급 위에서도 이렇게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유층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약간 돌풍이 일으키긴 했는데 그 돌풍이 과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해리스는 약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는 더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흑인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근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그것도 백인이 아닌 아시아계, 흑인에 가까운 아시아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정말 미국은 정말 인종을 많이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대선을 바꿔야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보면 본인이 이제 아차 싶었을 거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또 새로운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선 자체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팝콘 각인가요? 아, 그냥 팝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아,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솔직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 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좀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이제 구도가 딱 정해져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능성은 약간 박빙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박빙으로 가도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점점 유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집권하는 당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약간 유리한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비트코인한테는 결국엔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우리가 대선이 좀 비트코인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영향이 뭐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제 갈 길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누가 되냐에 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사실 양당이 다 자기가 되기만 하면 돈 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풀고 경기 부양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차피 누가 되든 만약에 돈을 쏟아낸다 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비슷하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평하게 가면 그게 좋은데 이게 갑자기 평평하게 가다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이상하게 쏠림이 나오면서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갖고 원래는 비트코인이 이제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대선 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고 반감기 이후부터 그때 이제 올라가고 반감기 6개월 뒤에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이제 친화적인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게 지금 땡겨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구도가 지금 바뀌면서 그런 호재가 조금 땡겨졌기 때문에 사이클도 조금 그거에 맞춰서 땡겨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뀐 거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사이클에서 이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최대한 수익을 내고 약간 위기를 잘 관리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갈 거라는 건 확신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호필님이 빨리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한 10월까지 계속 이 6만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6만대에서 10월까지 간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죠. 그렇게 음, 되면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어, 그렇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그때 만약에 그렇게 서서히 이제 길게 끌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 나가면 알트코인한테는 결국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년 원래 사이클대로 9월까지도 상승을 보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지금 너무 크게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왜냐면 지금 저희 투자하신 분들이 비트 이더보다는 알트코인들 거의 다 갖고 계실 거거든요, 많이. 아,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도 물론 알트코인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까지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어 갖고 그런 관점이 제일 가장 베스트고 가장 긍정적인 희망 사항인데 이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고 지금 이미 정치가 껴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월쯤 되면 7만 달러는 충분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빠르면 이번 주부터 7만 달러 넘을 수도 있고 8월 달에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과열이 된다면 그러니까 호필님이 네. 우려하시는 시나리오대로 한 9월 달, 10월 달쯤에 과열이 된다면 얼마 정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정말 뭐 크게 과열이 되면 2억까지도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네. 지금 한 1억 2천부터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데 한 1억 5천만 돼도 조금 과열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서 그때는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네, 9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역대 세 번인가 플러스 돼 있고 다 마이너스고 음, 엄청나게 큰 게 하락을 한 적도 많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3%인가 상승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월봉 네네. 기준으로. 그게 역사상 세 번째로 플러스 마감이었다. 세 번째로 어, 좋은 성적표였다라고 하고 그러고 10월 달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9월 달이 무사히 넘어가면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9월 달에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8월 달에 크게 상승을 안 하면 9월 달에 이제 갑자기 뭐 크게 하락 조정이 와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막 1억 2천 넘어서 1억 5천 넘는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오면 세게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지금까지 뭐 한 30%까지는 안 빠졌는데 고점 대비 이번에 3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씩 진짜 정말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만약에 1억 5천 넘으면 50% 이상 뺄 거고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7, 80%까지도 아마 비중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가격적인 저항선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10만 달러를 한 번에 돌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그렇죠. 딱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한 10만 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억 4천 1억 정도? 3천 후반이잖아요. 거기다 네. 김프 살짝 끼면 1억 4천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만 달러를 한 번에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과열이 되지 않으면 좀 잘 갈 수 있고 9월 달 전에 과열이 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9월 달에 10만 달러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계속 얘기했던 듯이 대선 때문에 계속 이제 암호화 정책에 점점 무리수 되는 발언을 많이 하겠죠. 만약 이제 음, 점점 급해지면 양쪽에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자금 유입이 좀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겹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한 기존 고점은 한 번쯤 넘는 장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0만 달러까지 아마 트라이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네. 항상 비트코인은 한 번 상승하면 멈출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뭐 시원하게 뚫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때 오면은 이미 지금 사셨어도 한 50% 이상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빼시면은 어쨌든 하락이 왔을 때 내가 원금 이상을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아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두고 매도를 하지 말고 가격을 좀 중심으로 두고 과열 조짐이 있으면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가격은 맞출 수 있어도 기간은 맞추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상황을 항상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언제까지 난 얼마를 팔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요때가 과열 조짐이 보이면 빼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가 있으면 그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비중 축소를 하신다든지 그 전까지 안 파시던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항상 상황이랑 맥락, 주변 환경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위에는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 테더 차트고요. 네, 그리고 주봉이고 밑에는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음, 요걸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송 대표님 영상을 하나 봤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한테 좋다라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음, 정말로 맞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저는 항상 지난 사이클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약하면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 때거든요. 네, 코로나 때 비트코인 엄청 빠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올라가시는 게 이게 보이시잖아요. 네, 네,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때 상승 이후로 최근에 이제 여기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거의 한 107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소폭 빠지면서 계속 상승을 했지만 요걸 봤을 때 그럼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과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때가 한 80대였는데 지금 100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거의 9천만 원 이상 1억까지도 갔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거의 경우는 금리가 저금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필요했고 저금리 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으로 상승을 했으면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나오면서 기간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그냥 약간 우리나라 이머징 자산처럼 비트코인이 취급을 받았다면 현재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거나 낮거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물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유동성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좋은 호재지만 무조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나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이유는 알트코인의 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비트나 이더는 큰 영향을 과거보다는 덜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에서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달러 인덱스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고 이제 ETF가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영향을 좀 덜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네, 상승을 가져오긴 했는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건 비트코인에 되게 좋은 호재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네. 과거보다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빠진다. 물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유동성 풀리니까 비트코인한테 좋은 건 맞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비트코인한테 나쁠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고 보통 알트코인 투자 판단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도미넌스 읽는 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요게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016년 이제 반감기 때인데 요때 2017년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거의 알트코인들이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이더리움도 아마 2000 요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과거 차트는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제 도미넌스가 쭉 내려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요때가 언제냐면 2017년 초반이에요. 요때는 무슨 붐이 일었냐? 이더리움이 엄청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ICO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수많은 코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갈 때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락장 시작했을 때를 끝으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이실 수도 있고, 지난 이제 세 번째 반감기 지난 시즌에서도 여기 알트코인이 거의 70%가 넘었거든요, 도미넌스가. 그때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이때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넘어서 쭉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멈추고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의 폭등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제 책에도 적성했는데 이번에는 한 57 이상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저희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너무 높아져 갖고 비트의 이제 시총이 크게 높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해야지 도미넌스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크게 안 빠졌어요. 아직까지 눈에 띄게 빠진 점이 없기 때문에 요 도미넌스가 좀 시원하게 한번 빠져주면서 알트코인 장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도미넌스의 정점 근처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한 54에서 57 정도 보고 있고요. 한 60까지도 가능은 한데 60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60까지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알트코인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지금 한 57? 저 여기 한 그때 갔을 때가 57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요때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막 진짜 1억 5천, 1억 2천 넘어서 1억 5천, 2억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60까지도 가능은 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크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이제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가 빠질지 안 빠질지를 좀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도미넌스가 빠질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물론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알트 장이 오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일단 돈을 좀 쓸어 와야 그 다음에 알트 쪽으로 좀 자산 분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돈을 더 한 번에 확 쓸어 담으면서 좀 도미넌스가 좀 급등하는 게 한 번쯤 나타난 다음에 도미넌스가 좀 빠지지 않을까요? 이게 무난하게 가다 빠지는 게 저는 좀 잘 안 그려져서. 그러니까 여기 정고점 시점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게 보는데 네. 지금 뭐 70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고요. 네네. 저도 한 한 6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60, 한 60이면 한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지금 봤을 때 한 60까지만 보더라도 큰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네. 한번 비트 흡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트만 네네. 올라가는 거를. 그런 게 한번 발생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은 기관들이 이끄는 장이에요. 음, 그럼 비트코인을 올라갔다고 해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갔다고 쳤는데 이 도미넌스가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돼라고 하는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고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저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이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음, 한번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기 정고점 돌파 시점에 이렇게 크게 도미넌스들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네. 급격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올라가도 한 57, 8?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알트장이 시작되는 저는 출발점이 이더리움의 전고점 돌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더리움 2021년 네, 전고점이 4,868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00달러라고 네, 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이 네, 오고 나서 알트장이 온다 해도 이더리움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네.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웬만한 알트장은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 이더리움이 급등을 해서 자산을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으로 가야 될 자금까지 흡성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더가 올라가면 알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 책에도 그러면 썼어요. 이더리움이 네. 올라가야 알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렇게 써놨고 음, 반대로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알트랑 이더가 크게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고점의 신호를 한번 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이더리움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이 네. 상승이 나와야지 요 도미넌스가 빠지거든요. 왜냐면 가장 크게 네.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렇죠. 크게 상승을 해야 도미넌스가 빠지고 알트까지도 이제 자금의 이제 흐름이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트장은 결국에 이더가 가야 되겠네요. 뭐 쉽게 말해서. 네, 일단은 그렇게 이더가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점을 언제 넘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급격하게 언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할지를 계속해서 봐야지 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투자해라, 이더리움까지만 투자해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뭐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알트코인에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알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 지금 관심 갖고 투자해볼 만한 좋은 코인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AI는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좀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또 계속 블랙록이 요즘에 처음 계속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RWA 섹터도 한번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이제 섹터들은 좀 약간 과거에 인기 있었던 코인들은 정말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정말 상승이 안 올 가능성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유행했던 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 대표적인 것 같고, 뭐 에이다나 뭐 이오스 뭐 이런 코인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안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은 같이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비트나 이더 네네. 올라가는 만큼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알트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두 배, 뭐 다섯 배, 열 배 이렇게 전고점 뚫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는 코인들을 찾는 건데 그런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만 안 부렸으면 될 것 같고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뭐 한 2억 3억을 간다 그러면은 뭐 저번에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상승장에. 그래도 그 네.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점 대비 상승폭은 뭐 비트나 이더 정도의 상승폭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상의 상승까지는 기대해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이게 제가 알트코인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내 알트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장이 계속 안 끝났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한 50% 이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9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비트 네. 이더 이제 반반 하면은 두 개 정도 합쳐서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생각하더라도 한 50%에서 두 배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거든요. 비트 이더 50% 비중이. 그럼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이 못 가더라도 본전 정도까지는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비트 이더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알트코인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언제든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으로 큰 돈 벌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일단은 좀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네. 쉽지 않다. 과거에처럼 뭐 지난 두 번의 상승장 때처럼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코인들은 조금 덜 발생하지 않을까, 과거보다. 그리고 오히려 음.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기관들이 편입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알트코인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런 코인들에서 더 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코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음.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건물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 알트코인이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에 이제 세워졌던 허름한 건물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물론 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 시선에선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한 2016년, 17년 막 요럴 때 나왔던 코인들은 약간 구축 아파트 느낌이네요. 그쵸, 예. 신축 아파트 좋아하시니까 요즘에 다들. 그러면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비트이더만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아마 반반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비트이더가 정말 크게 올라가서 한 두세 배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수익 난 거의 일부를 가지고 나중에 알트코인 한번 맛배기로 한번 투자해 보시고 다음 상승장 때 음. 한 번 더 비트 이더 위주 먼저 투자하시고 알트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트를 정말 투자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뭐 한 30, 이더 30 가지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에 나눠서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알트코인에 자연스럽게 초보자분들은 마음이 갈 것 같은데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이것만은 진짜 제발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좀 당부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 경험상에 봤을 때 처음에 소액 넣고 투자했다가 조금 돈을 벌거든요. 처음에 초심자 행운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갖고 있는 돈을 이제 다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을 해요. 항상.
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면 막 예를 들면 뭐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건데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어갖고 조금 상승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한 번씩 해봐갖고 나중에 이제 남은 돈들은 대신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돈을 조금 벌고 나면은 그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고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은 또 빠르게 물을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점점 악순환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조심하셔서, 아마 딱 내가 IT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은 절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아예 시드를 정해놓고 더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걸 추천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시드 관리도 좀 되고 리스크 관리도 좀 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가 솔직히 저도 한 5만 6천을 깨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이렇게 힘든 게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또 비트코인이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한 걸 보면서 역시 좀 비트코인이 역시 투자가 쉽지는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이번에 좀 비트코인의 한번 무서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과거까지만 해도 되게 지나치게 약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솔직히 좀 반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이번에 좀 제대로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최대한 잃지 않아야 다음 투자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잘해라, 멘탈 관리 잘해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필님.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